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것을 보여야 돼. 자, 모두 비디오를 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일주일 만이죠. 자, 오늘은 개인 행동의 선택에 관한 7가지 원칙을 배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중간에 채팅창이든 또는 손을 들어가지고 손을 어떻게 드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반응이다라는 거에 손 들기를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 이건 박수치기인가? 손 드는 건 없네요. 이건 최고다. 이거는 반응, 박수. 손 드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뭐라고 표시를 해주면, 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냥 발언을 해도 됩니다. 그 채팅창에다 질문을 써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페이지에 그 질의응답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질문을 던져주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눈치 보지 말고 하여간 채팅창이든 질의응답란이든 여기에서도 손을 들어가지고 또는 그냥 발언을 해주면 됩니다. 자, 나는 오늘 PPT를 이제 꺼내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하나 틀어놨는데 오늘 PPT는 미리 올려놓은 것이 있죠. 거기에서 요겁니다. 개인의 행동 선택에 관한 7가지 원칙. 7가지 원칙. 7가지 원칙이 뭐냐라는 얘기를 나는 비유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조금 비유에 해당하긴 합니다만 핵심적인 질문은 써니라는 가상인물을 생각합시다. 내가 써니라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건 잘 모릅니다. 그냥 써니라는 어떤 소비자가 있다라고 합시다. 아니, 우리의 대표적인 어떤 경작을 탐구하는 어린 왕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써니라는 어린 왕자가 사과를 3개를 샀습니다. 사실은 공짜로 산 게 아니라 샀다는 말에는 돈 얼마를 주고 사실은 돈 1,000원씩 주고 샀습니다. 이 사과를 3개를 샀다라는 행동은 우리는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압니다. 맞지요? 이건 선택의 결과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이것이 사회과학으로서 경제학 또는 다른 사회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간의 행동은 선택의 결과다. 의지와 의도의 결과다라고 인식하는 데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자연과학이다. 인간의 의지와 의도가 들어가지 않은 건 자연과학이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써니가 사과를 3개를 샀을 때 왜 샀을까? 아, 그건 선택의 결과다. 왜 그거를 선택했을까? 이런 식의 의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선택의 과학이다라고 얘기하는 셈입니다. 선택이다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자연과학과는 달리 사회과학에서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밀입자라면 또는 양자나 전자라면 또는 중성자라면 어떻게 행동할 텐데 내가 산소라면 어떻게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할 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 텐데 이것이 상대방의 이해를 하는데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해의 출발점이 되기도 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자기 위주로 생각해서 오히려 나라면 안 그럴 텐데 하고 섣불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사과 싫어하는데 써니는 아니 써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문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거를 상대방에게 투사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사시켜서 생각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면 자기 입장을 일부분은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가치관, 나는 이것이 맛있는데 또는 나는 이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라는 것을 버리고 상대방 가치관, 상대방의 입맛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하죠. 자, 나는 이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과학과는 달리 써니는 왜 3개를 샀을까라는 것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자연과학이라 그러면 내가 산소라면 또는 내가 양자라면 전자라면 하는 생각은 무의미하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이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 텐데 라고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가치관, 상대방의 지식과 정보 이런 걸로 다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주 애기랑 조금 인지 능력이 컸을 때랑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미시간 대학에서 한 어떤 실험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순이가 어디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다가 자기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동그란 어떤 정리통에다 넣어놓습니다. 동그란 정리통에다가 그것을 여기서 아기가 보고 있습니다. 아기가 순이가 놀다가 공을 둥그런 원통 정리통에 넣네. 그러다가 철수가 들어옵니다. 철수가 들어와서 그 공을 가지고 놀다가 네모난 정리통에다 딱 집어넣습니다. 그걸 또 여기서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기가.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순이가 돌아와서 공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경우에 순이는 공을 다시 가지고 놀려면 어느 통을 먼저 볼까요? 강경훈 군, 어느 통을 먼저 볼까? 순이는? 네모난. 강경훈 군? 둥그런 통, 네모난 통. 네모난 통이요. 여보세요? 아하. 내가 소리를 이걸 끼고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잘 들리는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이걸 끼고 얘기할게요. 자, 강경훈 군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자, 아까 얘기를 내가 다시 못 들었으면 다시 할게요. 어떤 아기가 어떤 휴대폰을 통해서 어떤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는데 그 동영상 속에 순이가 먼저 놀이방에서 공을 가지고 놉니다. 공을 가지고 놀다가 둥근 정리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놓고 방을 나갑니다. 방을 나간 사이에 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 공을 꺼내서 놀다가 이번에는 네모난 정리통에다가 공을 넣어놓고 나갑니다. 다시 순이가 들어옵니다. 순이는 어느 통에 가서 공을 찾을까요? 라고 이 휴대폰을 보고 있던 애기한테 묻습니다. 애기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강경훈. 네모
통해. 그 맞습니다. 아기는 옳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어, 틀렸을 것 같아요. 맞아요. 순이는 아기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기는 철수가 중간에서 가지고 놀다가 네모통에 넣는다는 걸 아기는 보고 있지만 순이는 사실 모르고 있죠. 자기는 둥근 통에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아기는 추론하는 힘이 모자라니까 아, 나는 저거 알고 있는데 왜 쟤는 모를까?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주 재미있던 우화가 있습니다. 근데 외삼촌이 같이 살았었는데 외삼촌이 어렸을 때 얘기를 외할머니가 나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외삼촌한테 초등학교 1학년 때 물었대요. 얘 니네 집이 어디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어린애 있다가 선생님은 모든 거를 다 아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집이 어딘지도 모르네. 나도 아는데 선생님은 바보 하고 놀렸답니다. 강경국은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못해서 선생님이 그렇지 모든 않을까요? 것을 아닌 거 아니지요. 그렇죠. 상대방의 지식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범위 내에서 바꿔서 생각을 한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상상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써니가 사과를 3개 샀을까라는 문제를 조금 더 천천히 나눠서 생각합시다. 왜 첫 번째는 왜 사과가 공짜가 아닐까? 사과를 3개 샀다는 건 돈 3,000원과 사과 3개를 교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교환하지 않고 공짜로 얻을 수는 없을까? 왜 공짜가 없을까?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사실은 공짜가 아닌 상태에서 사과 3개와 돈 3,000원을 바꿔야 되죠. 왜 돈 3,000원을 버리고 사과 3개를 선택했을까? 두 번째 선택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선택의 문제는 조금 더 꼼꼼하게 나갑니다. 사과를 사더라도 하나도 안 살 수도 있고 0개를 살 수도 있고 1개를 살 수도 있고 2개를 살 수도 있고 4개를 3개를 살 수도 있고 4개를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왜 써니는 0, 1, 2, 3, 4, 5 중에 하필이면 3이라는 숫자를 선택했을까? 선택이지요. 그 문제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좀 더 꼼꼼하게 말하자면 사과 3개를 샀다는 행동을 분석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면 우리는 이 문제에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사과의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써니는 더 많은 사과를 살까? 더 적은 사과를 살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현경 군, 이현경 양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사과의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르면 써니가 사과를 사는 양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대로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줄어듭니다. 예, 줄어듭니다. 줄어듭니다. 왜 그런지도 조금 너무 어려운 질문일는지 몰라도 왜 그런지도 잠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과 하나에 1,000원 값이었으니까 당연히 오르면 오르면 살 수 있는 개수는 제한될 것 같습니다. 제한되어서 그렇다. 예,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아주 그걸로 좋습니다. 사과가 장수, 오래 사는 거에 좋다면, 예를 들어서 치매 예방에 좋다면 소비량이 늘까 줄어들까? 늘어납니다. 왜 늘어날까? 사과를 사기 전에 사과가 이 가격이 가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시다. 그때 사과를 사기 전에 몇 가게를 둘러봐야 될까? 몇 가게나 둘러봐야 될까? 100개의 과일 가게가 있으면 100군데 다 둘러봐야 될까? 아니면 서너 군데 둘러봐야 될까? 아니면 첫 가게 가서 무조건 사야 될까? 이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정보 탐색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보에 따라서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 가지고 그중에 이득이 크고 비용이 가급적 적은 거를 고르는데 그때 정보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할 거냐.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몇 사람이나 배우자 후보감을 만나보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랑 비슷하죠. 사과를 사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몇 번을 소개팅을 하고 나서 파트너를 선택해야 될까? 농부는 사과나무를 몇 그루나 심어야 될까? 나는 지금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했지만 사과라는 건 누군가 생산한 겁니다. 농부가 사과를 심을 때는
어떤 논리에 따라서 사과의 나무 그루스를 선택을 할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확장해 가려고 합니다. 나는 이 원칙을 조금 더 뭐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왜 사과는 공짜가 아닐까라는 문제가 뭐랑 연결이 되냐면 마지막 페이지에 그것이 나와 있어서 마지막 페이지로 좀 돌려가지고 미안하지만 그쪽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저 아주 뒤에 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과를 왜 돈을 1,000원씩 주고 살까라는 거에서 나는 여러분들에 가르치고 싶은 거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원칙입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가치 있는 것을 뭔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세상이 되어 있다. 그걸 공짜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득이 있으면 비용이 있다. 두 번째 원칙은 왜 3,000원을 주고 사과 3개를 샀을까라는 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봐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득과 비용을 비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나아가 예측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득과 비용을 생각해 보라고. 그 사람은 이득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전에 이런 전철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 거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전철이 갑자기 섰다. 그런데 이거를 이 기관사의 변덕 때문이냐 기기 고장 때문이냐 라고 할 때 우리는 기관사의 변덕을 배제했습니다. 기관사가 사실은 동시를 짓기 위해서 차를 멈추려고 하면 그 이득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이 클는지 모르지만 그 비용은 너무너무나도 커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비용을 각오하고 그 작은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전철을 아무 대책 없이 철로 한가운데 그냥 세워놓을 리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했던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이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걸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사과를 왜 2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꼭 3개만큼만 샀을까? 이것을 나는 하나 더와 비교하라. 마지막 한 단위가 중요하다. 마지막 한 단위로부터 얻는 만족과 마지막 한 단위의 비용, 돈 1,000원, 이 2개를 비교하라. 마지막 사과 하나가 나한테 주는 만족은 얼마나 크지? 돈 1,000원을 내가 여기에 써버리면 다른 용도에 못 쓸 텐데 그때 희생하는 건 뭐지? 이 추가 이득과 추가 비용을 비교해서 사과를 몇 개만큼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나머지 4, 5, 6, 7은 다음 시간의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는 중요하다. 이 자효과를 잊지 마라. 정보에도 비용이 든다. 과학적으로 배워나가라. 과학적으로 사고하라. 말하자면 이런 걸 갖다 나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갑시다. 원래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왜 사과는 공짜가 아닐까? 왜 사과를 꼭 3개만큼 샀을까? 사과가 장수해 좋다면 어떻게 될까? 사과를 사기 전에 몇 가지나 둘러봐야 될까? 농부는 사과나무를 몇 그루나 심어야 될까라는 걸 가지고 나는 7개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싶다.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공짜는 없다. 이득과 비용을 비교하라. 마지막 한 단위가 중요하다. 인센티브는 중요하다. 2차 효과도 중요하다. 정보도 공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학습해 나가라. 이런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퍼즐부터 얘기해 봅시다. 왜 돈을 주고 사과를 사야 될까? 왜 사과를 공짜로 누군가 나눠주지 않을까?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닐는지 모릅니다. 경제 전체로는 사과를 어느 써니가 먹으려면 써니 자신이 생산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걸 압니다. 누군가는 그 사과를 생산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과를 먹으려면 누군가 사과를 생산해 줘야 됩니다. 적어도 경제 전체로는 사과의 전체 소비량은 전체 생산량보다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위에 그걸 가지고 나는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식 여러분들 보입니까?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이걸 갖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나요? 내가 펜을 잠깐 꺼내겠습니다. 주석 작성을 눌러서 나는 요거를 강조해 놓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옆으로 조금 이쪽으로 미루고 요겁니다. 요거. 경제 전체로는 그래야 된다고. 개인에게는 생산하지 않고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나는 사과를 생산하지 않고 사과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전체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황지유양 어떻습니까? 이런 거에 예외를 들 수 있습니까? 누군가 생산하지도 않고 누군가 소비할 수 있는 경우 왜 그럴까요? 어떤 예외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경제 전체로는 어떻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신이 야박해서 신은 우리가 생산하지 않은 걸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가 봅니다. 사실은 신에게 불평할 거는 아닐런지 모릅니다. 어떤 영화에 보면 영화의 제목은 G.O.D. God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신이 허름한 할아버지 모양으로 잠바를 입고 나오니까 주인공은 안 믿어요. 처음에는. 에이 농담이겠지. 어떻게 신이 저렇게 꺼벙할 수가 있어? 나중에는 점점 조금씩 믿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신일런지도 모르겠다. 그러자 이제 신에게 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신이라면 정말 착하다. 또 정말 전지전능하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는 걸 보고만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날짐승이나 들짐승보다 훨씬 더 많고 많은 것을 줘서 너무 남고 넘쳐나니까 너들끼리 싸우면서 뭐 우리가 헐벗고 굶주려서 뭐 하고 있다고? 싸우지 말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신이 나타난 것이 그 영화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난 뭐 그 말에 적극 하는 것은 아니라 어쨌든 사실은 신은 공짜로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량 생산량이라는 건 인간이 노동을 가해서 자연을 대해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으로 예를 들어서 사과를 산에 올라가서 따야 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공짜죠. 산에서 먹을 때는. 그거를 민간에게 돌아와서 그걸 나눠줄 때는 누군가는 사과를 따와서 가게에 전시하고 그걸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그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건 가치 있는 것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기 같은 건 그러지 않아도 그냥 무한정 마음 놓고 소비할 수 있죠. 그때는 우리의 소비량이 생산하지 않아도 그 존재량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것, 이건 가치 있는 것은 아니, 자유제니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은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 노동을 해야 만들어지는 거라 그러면 누군가 노동을 해야 된다. 내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누군가 소비하려면 누군가 생산해야 된다. 그러면은 생산량을 충분히 늘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생산량을 늘리려면 자원, 특히 노동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노동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일하는 걸 싫어하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억압된 노동을 하는 건 특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과 생산량의 관계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없는 한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이 제한되어 있으면 생산량이 제한이 되어 있고 생산량이 제한했으면 소비량도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회 전체의 룰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느끼냐? 그래도 좋지요. 누군가 생산을 한 것을 누군가는 공짜로 소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 소비하는 것을 공짜로 소비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방을 어지러 놔도 저녁 때 다시 학교 갔다 돌아가면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옷을 마구 벗어놔도
깨끗하게 세탁이 돼서 장롱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지 모릅니다. 이거 공짜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간 사이 여러분들 어머니가 그렇게 놓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러한 단순히 사과 같은 거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서비스도 생산한 것 이상으로 소비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되지 모든 사람이 봉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회 탐색 교과서를 줄 때 그런 얘기를 책에다 써놨었죠. 내 친구 중에 사실은 조금 고등학교도 못 나온 어떤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 나한테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진아, 내가 방송에서 들으니까 어느 북부 지방에 어디에 가면은 못 살아도 국가가 집을 져준다더라. 내가 강가에 살고 싶으면 강가에 좋은 기와집을 하나 져주고, 호숫가에 살고 싶다면 호숫가에 져주고, 숲속에서 살고 싶다면 산가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기와집을 하나씩 져준다던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안 되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내가 소비량, 생산량 이거에 따라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건 사실은 불가능해. 모든 국민이 그럴 수는 없어. 일부 국민은 그럴 수 있을런지 모르지. 그렇지. 왜 그러냐 하면 네가 그렇게 집을 여기저기 공짜로 줘달라고 그러면 누군가는 대가를 받지 않고 거기다 집을 져줘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 국민 일부가 노예처럼 평생 동안 쉬지 않고 집을 짓는 노동을 제공하기 전에는, 바꿔 얘기하면 노예가 있기 전에는 국민 모두가 그런 호사를 누릴 수는 없어. 맞습니다. 어머니가 없이 모든 자식들이 깨끗한 집, 맛있는 음식을 아무도 요리하지도 않고 설거지하지도 않고 청소 세탁도 안 하고 모든 사람이 그냥 어지러 놓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 할 일목을 같이 3배, 4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을 떠나서 혼자 뭡니까? 원룸 이런 데에 들어가서 살면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오케이. 자, 경제 전체로는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되느냐? 국가 경제에서는 그것을 개개인의 가계에는 예산 제약이라는 형태로 부과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총량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고 벌어들인 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 이거를 예산 제약이라고 합니다. 예산 제약을 지켜주면 경제 전체로도 자원 제약이 지켜지겠죠. 자원 제약을 지키는 하나의 방편이 예산 제약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예산 제약에서도 사실 여기서도 공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많은 돈을 벌어오면은 아버지가 돈을 덜 쓰는 대신에 그걸 용돈으로 자녀들에게 나눠줘서 자녀들이 소득 이상으로 소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가구 단위로에 그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자립한다라는 것이고 자기만의 예산 제약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들이 개개인으로서는 자녀의 일원으로서 소비가 소득을 초과할 수는 있지만 가구 전체로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예산 제약은 자원 제약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 전체는 그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과를 살려 그러면 사과를 살기 위해서 그 자격이 있는지를 요구합니다. 그 자격이라는 건 이 경우에는 사실은 돈입니다. 그 돈이라는 건 다른 곳에서 사과 아닌 곳에서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생산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과 3개를 달라고 하면 네가 그러면 네가 먼저 사과 3개만큼 다른 곳에서 기여했다는 증거를 나한테 전해줘. 그러면 그만큼 그 돈만큼 그 사람의 청구권이 감해지는 셈입니다. 돈이 일종의 청구권이다라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셈입니다. 자, 그래서
돈이라는 건 일종의 청구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걸 갖다 이제는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걸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집안이 모두 깨끗하고 장롱에 깨끗한 옷이 잘 개어져 있는 이유는 제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집안을 청소하고 세탁하고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야 됩니다. 이득이다라는 것은 희소성 하에서 선택이 아주 기본적인 원리는 어떤 재화가 희소하다고 합시다. 희소하면 희소한 것을 자기가 내놔야 될 때는 가급적 줄여야 되고 희소한 것을 자기가 얻을 때는 가급적 늘려야 됩니다. 얻는 것을 우리는 이득이라고 하고 잃는 것을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희소성의 세계에서 사람은 어떤 식으로 행동할까요? 얻는 것은 크게 하고, 즉 이득은 가급적 크게 하고 잃는 것, 비용은 가급적 작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은 희소성의 세계에서는 내가 만일에 돈이 모자라다면 돈을 누구에게 얻을 때는 가급적 많이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가급적 덜 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과가 희소하면 받을 때는 같은 돈을 주면서 사과를 받을 때는 가급적 많이 받으려고 하고 돈은 가급적 적게 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만일에 농부는 사과를 주면서 돈을 받는다면 돈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사과는 적게 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이득은 크게 하고 비용은 작게 하려고 합니다. 자, 나는 뭐를 얘기한 거냐면 이 경우에 그러면 어떤 행동 여부의 선택, 사과 3개와 돈 3,000원을 바꿀까? 돈 3,000원을 주고 사과 3개를 받을까? 이런 선택에서는 뭐를 비교하느냐면 사과 3개의 이득과 돈 3,000원의 비용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 3개의 이득이 돈 3,000원의 비용보다 더 크다면은 그 행동을 하고 아니라고는 안 할 겁니다. 그 행동을 포기할 겁니다. 이득이 비용보다 커야 된다. 그때만 그 행동을 선택한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는 어려운 얘기 들어갑시다. 사과 3개랑 돈 3,000원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때는 그 만족을 가지고 비교해야 됩니다. 같은 단위야지요. 사과 3개의 이득을 돈으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사과 3개의 이득을 만족으로 표시하고 돈 3,000원이라는 비용도 만족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같은 단위로 해야지 비교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같은 단위로 표시해야 숫자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신민찬 군에게 묻습니다. 사과의 3개의 이득은 만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했습니다. 사과 3개는 나한테 이런 만족을 줄 거야. 그런데 돈 3,000원의 비용을 만족으로 표시해야 된다라고 할 때 내가 예를 들어 돈 3,000원을 먹어봤더니 별로 맛도 없어요. 따라서 항상 사과 3개의 이득은 돈 3,000원이 주는 만족보다 더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과를 돈이 얼마든 간에 늘 사과 3개를 살 거 아니야? 자, 거기에 대해서 신민찬 군 뭐라고 반론하겠습니까? 돈 3,000원. 돈 3,000원에 주는 비용은 뭘까요? 어떤 만족이 포기됐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3,000원은 제 생각에는 다른 만족을 수 있는 사과 말고 다른 음식을 수 있는 만족을 수 있는 맞습니다. 음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대단합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사과 3개의 이득과 비교되는 건 돈 3,000원을 씹어 먹었을 때의 만족이 아닙니다. 돈 3,000원을 사과 말고 다른 거를 사 먹었을 때 그것도 사과를 사 먹는 거는 포함해서 아주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겁니다. 사과 3개를 가지고 3,000원까지 커피 라떼를 사 먹을 수도 있고 또는 빵을 사 먹을 수도 있고 가지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그중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돈 3,000원의 가치를 최대한도로 이끌어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얼마냐. 그거 사과 외에 최선의 방법은 뭐냐. 차선이라고 합시다. 돈 3,000원의 차선의 용도와 사과 3개의 이득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카페 라떼를 먹는 것보다
나는 사과 3개가 더 좋아.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돈 3천을 씹어먹는 거랑 비교하지 마세요. 돈 3천을 최선을 다해서 쓰는 것 용도입니다. 그래서 행동 여부를 선택할 때는 이득과 비용을 비교할 때 이 비용이라고 할 때는 차선의 용도로 그 자원을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만족, 이거를 갖다 늘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선택할 때는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개의 대안을 비교한다고 합시다. 대안 0과 대안 1이 있다라고 합시다. 대안 0의 이득은 benefit B1, B0. 대안 1의 이득은 B1이라고 합시다. 또 대안 0의 비용은 C0, 대안 1의 비용은 C1이라고 합시다. 조금 어려운 기호가 나왔죠, 지금. B1, B0, C1, C0.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추가 이득과 추가 비용을 어떤 식으로 비교하냐면 나는 대안 제로를 디폴트로 생각합니다. 대안 제로. 그래서 대안 1으로 올라갈까 말까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추가 이득은 어떻게 됩니까? B1 빼기 B0입니다. 대안 1을 했을 때 이득과 대안 0을 했을 때 이득, 그 차이 B1 빼기 B0. 다시 한번 이걸 갖다 해야 되겠네요. 내가 이걸 봅시다. B1 빼기 B0, 이 부분입니다. B1 빼기 B0가 뭐라고? 대안 1의 이득에서 대안 0의 이득을 뺀 것. 따라서 대안 0에서 대안 1로 올라갈 경우에 추가 이득입니다. C1 빼기 C0는 뭡니까? 대안 0에서 대안 1로 올라갈 경우에 추가 비용입니다. 그러면 추가 이득과 추가 비용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행동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까 이 행동 여부의 선택을 여기다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B0에 있다라고 하자. 대안 제로에 있다라고 치자. 거기서 대안 1으로 올라갈까 말까. 그래서 추가 이득이 추가 비용보다 크면 올라가야 됩니다. 대안 0에서 대안 1로.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에 머물러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행동 여부의 선택을 가지고 2개의 대안 사이에 선택하는 요령도 확장할 수 있죠. 대단한 응용력이죠. 첫 번째 거를 응용하면 두 번째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대단한 응용력을 신민찬 군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대안이 3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0, 1, 2.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대안이 3개가 있다. 0, 1, 2. 저라면은 0과 1을 비교하고 대안 1과 2를 비교하고 또 대안 0과 대안 2를 총 3번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수민 양 한번 봅시다. 아주 맞지만 2%가 모자라죠. 이수민 양. 0과 1을 비교하고 1과 2를 비교하고 0과 2를 비교한다. 의견 없습니까? 이수민 양. 이수민. 이수민 2명인데 미안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네. 자네가 좀 답을 해볼게. 그래. 저요? 예. 네, 저도 같은 방식으로 비교할 것 같습니다. 개선안이 없습니까? 그럼 제2의 이수민 양. 대답할 수 있습니까? 개선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0과 2를 비교하고 1과 2를 비교하고 0과 2를 비교해서 그래서 어떻게 대안은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를 선택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이수민 양? 잘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0과 2를 비교해서 그 중에 승자가 결정이 되면 그것과 이 안을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승자를 결정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토너멘트입니까? 뭡니까? 하나는 부전승으로 올라와서, 그죠? 부전승으로 올라왔다 이하는, 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그러면 동점이면 어떻게 해요? 이득과 비용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런 일은 아주 엄밀하게는 드물겠지만, 그렇지만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A, B 두 개의 숫자가 있을 때는 A가 B보다 크거나 B가 A보다 크거나 또는 A와 B가 같지요.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성립합니다. 그 경우에는 둘 중에 아무거나 임의로 고르면 됩니다. 무차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승자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경우에는. 오케이. 자, 그러면 신민창군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100개의 대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개의 대안. 대안이 100개 있을 수 있죠. 대안이 100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수민 양, 첫 번째 이수민 양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개의 대안이 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오호. 자, 변지현 양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변지현 양. (100개의) 대안이 있다.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최종 하나를 고르겠느냐. (100개의) 대안이 있다. 오? 어렵겠군요. 자, 이태길 군 한번 해보겠습니까? 100개가 되면 예. 이제 1번부터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하나씩.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과 2번을 비교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3번과 4번을 비교해가지고 예. 총 일단 첫 번째로 50번 정도의 수행을 한 다음에 이제 예, 다시 예. 한 번 더 수행을 하고 해서 예. 점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좁혀가면은 해결이 맞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나는 순차적인 방법을 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사고하기가 편하게 1안과 2안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1안과 2안의 승자를 결정합니다. 그 승자와 3안을 비교합니다. 그 승자와 4안을 비교합니다. 그 승자와 5안을 비교해서 100번까지 쫙 나가면 됩니다. 맞지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는 대안의 개수가 무한히 많다라고 합시다. 모든 자연수 값을 취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차례로 비교해 나가면 되지요. 자, 사실은 모든 자연수, 모든 무리수, 그러면 심지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때로는 그걸 다뤄야 됩니다. 내가 사과를 사 먹죠. 몇 개를 사 먹느냐 할 때 사과를 임의의 자연수 그 일을 선택할 수 있죠. 실제로는 사과를 사 먹는 거가 반쪽을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 사가지고 이틀에 나눠 먹을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의 개수가 무한히 많아지겠죠. 그것까지도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안의 개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기본적인 룰을 여러분들이 배운 셈입니다. 자, 그 뒤에 얘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 대안들 사이의 선택, 요거를 먼저 이걸 지우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지우개, 모든 드로잉 지우기. 이득과 비용을 비교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사과 얘기를 갖다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얘기라고 그랬지만 이렇습니다. 사과의 총 효용이 다음과 같다라고 하자. 마지막 하나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어 합니다. 사과를 사 먹는데 써니의 사과로부터 느끼는 만족의 정도가
요렇다라고 합시다.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한 셈입니다. 요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여기에 하나도 안 사 먹을 때는 만족이 제로입니다. 하나를 사 먹으면 50만큼 만족을 느낍니다. 2개는 90, 3개면은 120, 4개면은 140. 희소성을 반영해서 사과가 늘어날수록 만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만족을 증가시켜 줍니다. 지속적으로. 만족의 단위를 여기서 util이라는 단위를 썼는데 util이라는 말은 사실 미터라든지 리터라든지 킬로그램이라든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뇌파를 가지고 사람의 만족 또는 엔돌핀이 얼마나 이렇게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 쟀다는 의미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추상적으로 사람의 만족을 재는 단위 0만족, 50만족 그 만족의 단위를 util이라는 말로 표시하자. 왜냐하면 영어로 utility라는 말이 효용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부분만 딱 따와가지고 미터처럼 말입니다. util이라고 쟀습니다. 원래 미터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자의적으로 정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적도에서부터 북극까지의 길이를 10,000km로 정하고 거기에 4천만 분의 1을 1m로 정하자. 그거 진짜로 재보지 않아서 얼마나 될까? 그러면 플라티넘으로 예, 그 백금으로 요렇게 돼서 이러한 크기를 1m라고 정하자.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정한 거지요. 그와 비슷하게 하여간 만족을 재는 단위가 있다라고 합시다. 지금은 측정이 불가능해도 나중에 만족을 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util이라고 정하자입니다. 0, 50, 90, 120 util. 만족을 재는 단위를 util로 잠정적으로 한 겁니다. 이게 잴 수 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과학적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나는 과학에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예측이 된 결과가 우리가 관찰한 사실에 부합되느냐가 중요하지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만유인력 어디 있는데 어떻게 생겼어? 네모났어? 동그래? 만유인력 나는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만유인력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현상이 관찰이 됐냐 이걸 가지고 그 이론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 가지고 시비 걸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0, 50, 90, 120, 140으로 됐다. 이런 경우에 자 사과의 총효용이 단 것 같다고 그러자 해놓고 그런데 사과의 가격은 1,000원이다. 돈 1,000원의 효용이 30유틸이라고 하자. 이 30유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30유틸은 뭘까요? 돈 자체를 씹어 먹었을 때 만족이 아니라 돈 가지고 사과 말고 다른 거를 사서 1,000원어치 샀을 때 사람이 만족을 얼마나 느끼느냐입니다. 그건 30유틸로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살 수 있는 물건이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사과 말고도 이거는 정해져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총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 됩니다. 총 비용은 하나 샀을 때는 30유틸. 왜냐하면 1,000원이 드니까 2개 샀을 때는 60유틸, 3개 샀을 때는 90유틸, 4개 샀을 때는 120유틸을 비용을 내는 셈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는 비교를 해나갑니다. 0개와 1개를 비교합시다. 0개, 1개 안 살 수도 있고 하나만 살 수도 있어요. 둘 중에 비교하자. 그러면 0개에서부터 출발해보자. 하나를 사면 내가 추가 이득이 얼마야? 50이야. 추가 비용은 뭐야? 30이야. 그럼 1개가 이겼네. 사자입니다. 맞습니까? 1개 사자. 그러면 1개를 샀으면 1개와 2개를 비교합니다. 하나에서 2개 사면 만족이 40만큼 늘어났네. 추가 이득 40, 추가 비용 30. 어떻게 됩니까? 사자입니다. 맞습니까? 사자. 그렇죠? 사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겼습니다. 이것이 이기고 이것이 이겼습니다. 세 개째 아니고 4개째를 먼저 얘기합니다. 4개째를 먼저 얘기해보면 3개 샀을 때에 비해서 4개 사면 3개를 사고 있다고 치자. 4개 살려고 하면
추가 이득은 20이고 추가 비용은 30이네. 에이, 이건 사지 말아야지. 네 개째는 안 삽니다. 세 개째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세 개째는 어떨까요? 라는 걸 이제 생각해 봅시다. 세 개째는 한 개 이득과 한 개 비용이 같네. 그러면 아까 무차별하다고 그랬잖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제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사과를 아까 내가 산데 반 개를 살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사실은 여기에서 사과의 효용을 할 때는 사실은 우리는 사과를 몇 개 먹느냐라는 거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사과를 몇 개 먹느냐라는 거는 일종의 속도의 개념입니다. 하루에 몇 개 먹느냐 이런 겁니다. 소비나 소득이라는 건 속도의 개념입니다. 물리학으로 치자면. 사과를 1년 가지고 따지느냐, 한 달 가지고 따지느냐, 일주간에 먹는 거를 따지느냐, 하루에 먹는 거를 따지느냐. 하루에 먹는 거를 따진다 그럽시다. 사실은 한 자리에서 먹는 거일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루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과를 하나 사서 이틀에 나눠 먹으면 0.5개씩 먹는 셈이죠. 그러면 0.5개째라는 게 사실은 선택 가능하다고 합시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0.5개가 있다면 2개와 3개 사이에 2.5개가 있을 겁니다. 자, 신민천 군에게 다시 묻습니다. 2.5개째의 사과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과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2.5개째 있다면? 저는 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 개 이득을 비교하면 아마도 2.5개째의 한 개 이득은 35유틸쯤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개 비용은 추가 비용은 30유틸 그대로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개째 사과는 살 겁니다. 같은 논리를 조금 더 확장하면 2.9개째 사과도 사겠죠. 2.99999개째 사과도 사겠죠. 따라서 3개째 사과를 전반적으로 산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사람은 사과를 3개를 산 겁니다. 자, 써니는 그래서 사과 3개를 샀다. 이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일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과, 써니는 이런 경우에 사과 3개를 샀다라는 거로부터 우리는 뭐를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냐면 써니는 3개째 사과에서의 한계 효용과 돈 1,000원의 한계 효용이 같구나. 거기에서 같아졌구나 하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소년 탐정 김전일과 같은 탐정이 어떤 사람이 써니라는 어떤 사람이 가게에 가서 1,000원짜리 사과 3개를 사는 것을 보면 뭐를 추론해낼 수 있느냐. 저 사람은 돈 하나를 살 수도 있고 2개를 살 수 있는데도 3개를 샀다. 4개를 살 수 있었는데도 3개만 샀다. 2.999개를 살 수 있었는데도 3개를 샀고 4.0개를 사지는 않았다. 라는 거로부터 뭐를 추정할 수 있느냐면 세 번째 사과의 한계용이 돈 1,000원의 한계용과 같구나라는 걸 추론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얘기고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따 잠시 후에 배울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단연코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 얘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기 전에 지금 벌써 11시 23분이 됐으니까 우리 여기서 10분 쉬고 나서 얘기합시다. 자, 지금 10분 쉽니다. 11시 33분에 만나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납시다. 잠깐 쉽니다. 이거를 잠깐 공유를 중지하고 그렇습니다. 잠시 쉽니다. 11시 33분에 만납시다. 그렇습니다.
자, 모두 다시 들어오세요. 비디오 켜시고요. 자, 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써니는 왜 사과 3개를 샀을까? 라는 문제를 먼저 공짜는 없다. 뭔가를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라는 얘기를 좀 더 길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놓고 그 뒤에는 그 사람의 행동, 돈 3,000원과 사과 3개를 교환하는 행동은 이득이 비용보다 컸기 때문이다. 나는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내가 빠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득과 비용을 비교할 때 우리는 하나의 행동 여부를 선택할 때 사과 3개를 받고 돈 3,000원을 포기해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이득과 비용, 사과 3개로부터는 얻는 만족과 돈 3,000원을 최선의 다른 용도로 썼을 때 만족, 그거를 비교해 가지고 사과 쪽이 더 크다라고 선택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3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 사람은 2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꼭 3개만큼 사과를 샀을까? 그때는 여러 개의 대안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다. 2개와 3개를 비교하고 3개와 4개를 비교했다. 나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5개와 3개를 비교하기도 하고 3.5는 아니고 2.5다. 또는 2.99도 아니고 4.01도 아니다. 그래서 꼭 3개를 선택한 것은 거기에서 사실은 한계 효용과 사과 3개의 한계 효용과 돈 3,000원의 효용, 추가 비용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더 여러분들이 이공계가 아니라도 이 정도 수식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나를 더 했습니다. 화면 공유를 다시 눌러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다시 이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 얘기에서 사과 3개에서 한계 이득, 추가 이득과 추가 비용, 마지막 한 단위의 이득과 비용을 나는 한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 경계선에 있는 한 단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날이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마지날이라는 한계라는 말입니다. 경계선에서 바로 3개를 경계선으로 해서 3개보다 적을 때는 추가 이득이 추가 비용보다 컸고 이 3개를 넘어섰을 때는 그 반대가 됐기 때문에 꼭 3개만큼 산 거다라고 추론을 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수식으로 표시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아마 더 어려운 부분일는지 모르죠. 여기에서 수식으로 표시하자면 이렇습니다. 람다 UQ는 Q개를 샀을 때 한계 효용을 얘기합니다. 마지널 유틸리티라는 말을 여기서 MU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람다 P라는 것은 뭐냐면 P는 가격 1,000원입니다. 람다라는 말은 돈 1원의 효용. 요 람다라는 기호가 여러분들 어려울는지 모르죠. 람다라는 기호를 얘기해 봅시다. 여기에서 람다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요 람다는 이런 식으로 쓰는 이 글자는 입자 비슷하지요. 이 글자는 그리스 문자로 L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입니다. L자를 갖다 이렇게 써야 돼. L입니다. 이게 여기다 글을 쓰니까 글이 엉망으로 나타납니다. L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로 읽을 때는 람다라고 읽습니다. 예, 왜 하필이면 람다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면 람다라는 그리스 문자를 여기서 쓰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리스 문자로 쓰는 이유가 있고 또 그걸 하필이면 L자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로 쓰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돈 이론의 효용이라는 게 굉장히 말하자면 신비로워서 우리가 람다라는 글자로 나타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연속이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이
부등호가 성립되는 한 사과의 소비량을 늘리기 때문에 결국은 등식으로 표시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Q를 결정할 때 이렇게 이 등식이 성립하도록 Q를 결정한다. 이 Q는 이 경우에 뭐가 되냐면 이 Q는 사실 MU가 주어져 있고 가격이 주어져 있고 그 사람의 람다가 주어졌으면 이거는 Q를 결정하는 일종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방정식이다. 어떤 사람의 한계 효용이 주어지고 그 사람의 소득의 이론의 효용이 주어지고 가격이 주어지면 Q가 결정이 되는 하나의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에게 대입하면 여러분들의 사과 소비량을 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입하면 그 사람의 사과 소비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를 여기서 좀 미리 끌어와가지고 얘기할까요? P가 올라갔다라고 합시다. P가 올라갑니다. 정해창 군 한번 보세요.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등호의 오른쪽 람다 P는 람다가 일정하다면 오른쪽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증가한다, 또는 그대로다. 어느 쪽입니까? 정해창 군. 정해창. 안 들리는데요. 음소거를 해제하고 해보세요. 음소거가 돼 있으니까 음소거를 해제하고. 정해창 군. 오디오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보영 양이 한번 해볼까요? 자, 가격이 올라가면 오른편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대로다. 증가하지 않을까요? 증가하지요. 그러면 왼쪽도 등호를 만족하려면 왼쪽도 증가해야죠. 그러면 Q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MU는 감소함수입니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사과를 많이 먹을수록 한계효용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드는 어떤 함수의 값을 증가시키려면 Q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Q는 증가해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 그대로다. 감소해야 된답니다. 맞습니까? 감소해야지 MUQ 값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P가 증가하면 소비량은 감소할 것이답니다. 맞습니까? 감소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P가 증가하면 Q는 감소한다. 방정식의 해는 감소한다. 수요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격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자, 사과값이 올랐어. 1,200원으로 올랐어. 그러면 1,200원을 써서 다른 물건을 사서 느끼는 만족과 같은 정도로 마지막 사과의 한계용이 증가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사과를 덜 먹어야 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량은 줄어듭니다. 자, 이 얘기를 수식이 나온 김에 한 단계만 더 나갑니다. 2개의 상품이 있다 그럽시다. 사과와 커피가 있다 그럽시다. 사과를 먹느냐, 커피를 사 먹느냐. 사과를 X라고 하고 커피를 Y라고 부릅시다. 그러면 사과에서도 이러한 법칙이 성립해야 되고 사과에서도 이러한 미안합니다. 이게 내가 자꾸 왜 거꾸로 그냥 이렇게 가는지. 자, 사과에서도 뭡니까? 이것이 성립해야 되고 커피에서도 이것이 성립해야 됩니다. 이 2개의 등식이 동시에 성립하는 걸 연립해서 풀면은 요 다음 시가 같은 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람다에 관해서 푸는 겁니다. 람다에 관해서 풀면 MUX 나누기 PX와 MUY 나누기 PY가 같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사과 1원어치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정도와 커피 1원어치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정도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론의 한계효용이 사과와 커피 또는 임의의 X제와 임의의 Y제 사이에서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것은 두 개의 제화 사이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N개의 제화가 있어도 늘 성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람다라는 것이 이것과 같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돈 이론의 효용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람다가 돈 이론의 효용은 사과 사 먹을 때랑 커피 사 먹을 때랑 또는 뭐 빵을 사 먹을 때랑 또는 옷 1원어치 살 경우랑 전부 다르지 않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걸 무시해도 된다. 왜냐하면 돈 이론의 효용은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의 한계 효용이 같기 때문에 1원어치의 한계 효용이 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그거의 한계 효용을 의미한다라고 말해도 좋답니다. 그래서 돈 이론의 효용은 잘 정의가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과의 한계용이 체감하면 거꾸로 돈 이론의 한계용도 체감하겠죠. 이건 뭐를 얘기하냐? 사람이 돈이 많으면 돈 이론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정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이론의 여러분들의 돈 이론의 한계 효용과 빌 게이츠의 돈 이론의 한계 효용은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여러분들 그 어렵습니까? 뭡니까? 정해창 군의 이론의 한계 효용과 빌 게이츠의 이론의 한계 효용은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내 쪽이 더 크다? 빌 게이츠 쪽이 더 크다? 아니 똑같다? 정해창 군 어느 쪽입니까? 아까 마이크 문제가 있다고 그랬나요? 빌 게이츠 쪽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빌 게이츠 쪽입니까? 정해창 군 쪽입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데 자, 정해창 군 자신이면 1이라고 했어요. 빌 게이츠면 2라고 이렇게 손을 내보세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빌 게이츠보다 가난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의 이론의 한계용은 부자보다 더 큽니다. 바로 그것이 뭐를 우리에게 함축할까요? 부자의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전체의 경제 후생이 커질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소득이 왜 가급적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좋은지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죠. 얘기가 조금 어려운 얘기 쪽으로 나갔습니다만 이 얘기를 내가 길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의 퍼즐을 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퍼즐은 이겁니다. 이 퍼즐은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퍼즐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1776년에 국부론이라는 경제학의 시초라고 할 만한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국부론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국가의 부에 관한 부의 본질과 이유에 관한 한 탐구, 줄여가지고 우리는 국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국부론이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 국부론에 이런 퍼즐을 냈습니다. 두터운 책인데 여러분들 교양도서 백선 사회과학 부문 24개 중에도 하나로 꼽혀 있습니다. 국부론. 그런데 물 한 방울의 가치는 왜 다이아몬드 한 방울의 가치보다 작을까? 이것을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또는 아담 스미스의 가치의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제시한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물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무방한 겁니다. 그런데 왜 물 한 방울의 가치는 거의 무시할 만큼 작은 데에 비해서 다이아몬드 한 방울의 가치는 여기는 어마무시하게 클까? 여러분들 그 말에 공감할 겁니다. 여러분들 조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돗물 한 방울의 가치가 얼마인지 따져보면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다이아몬드 한 방울의 숫자는 어마무시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사람에게 보다 더 소중한 것이 더 낮은 가치를 가질까? 이 문제는 그 뒤에 풀리는데 15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19세기 말이 돼서야 1776년에서 19세기 말이 돼서야 비로소 오스트리아의 한계 효용학파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문제의 해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아담 스미스가 한계 효용과 총 효용을 혼동했답니다. 자,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물의 한계 효용을 파란색 선으로 그려놨습니다. 물의 한계 효용이 이게 파란색 선으로 딱 그려 있어가지고 점점 내려가고 있죠. 물의 한계 효용이 내가 여기에서 주석을 또 어렵지만 해야 됐네요. 물의 한계 효용이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점점 감소합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다이아몬드도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물은 훨씬 더 높은 데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멀리 갑니다. 다이아몬드는 아주 그보다 작은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아주 조금만 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서 한계용이 0이 됩니다. 물은 한계용이 0이 되기 전까지 존재합니다. W 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용이 극히 낮습니다. 거기에 대응되는 게 PW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이아몬드는 그에 비해서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지만 존재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D 바로 표시됐습니다. 따라서 한계형이 점선으로 표시됐는데 PD라고 그 높이가 표시되어 있죠. 낮은 수준에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PW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물의 총효용을 여기서 어떻게 구할까요? 자, 한계효용은 아까 어떤 식으로 계산됐는지를 보세요. 자, 한계효용이 어떤 식으로 계산됐는지를 난 여기서 보여주겠습니다. 자, 모든 드로잉 지우게 하고 한계효용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한계효용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한계효용이 50, 40, 30, 20으로 한 거는 총효용을 차분해가지고 50 빼기 0은 50, 90 빼기 50은 40, 120 빼기 90은 30, 140 빼기 120은 20 해가지고 계산된 거죠. 만일에 이 한계용을 전부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전부 합하면 한계용을 전부 합하면 총효용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서 눈치챘습니까? 한계효용을 합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차분이기 때문에 Q1에서 Q 이걸 전부 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더하면 총효용이 됩니다. 이것은 만일에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 차이를 점점 감소시킨 것에 해당해서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총효용에서 한계효용을 구하는 건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미분에 해당합니다. 거꾸로 한계효용을 적분하면은 총효용이 나옵니다. 적분이라는 것은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물의 총효용은 여기서 파란색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0에서부터 W 바까지 MUW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파란색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 다이아몬드의 총효용은 뭘까요? 여기서 MUD를 0에서부터 D 프라임, D 바까지 그 아래의 면적을 구한 거, 적분한 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아담 스미스가 관찰한 첫 번째 관찰을 볼 수 있습니다. 물 전체의 효용은 다이아몬드 전체의 효용보다 훨씬 더 크답니다. 총 효용은 물이 더 큽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단위의 효용은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다이아몬드 쪽이 더 큽니다. 대소관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총 효용은 물이 더 크지만 한계 효용은 다이아몬드 쪽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식을 얘기할 때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이런 식을 얘기했습니다. MUX 나누기 PX, MUY 나누기 PY라고 얘기한다고 합시다. 이걸 갖다 식을 변형시키면 한계 효용의 비율이 가격의 비율과 같다는 것도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겠습니까? MUX 나누기 MUY는 PX 나누기 PY다.
따라서 한계효용의 비율과 가격의 비율은 같습니다. 한계효용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효용이 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한계효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한계효용은 다이아몬드 쪽이 더 큽니다.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의 실감나게 얘기하려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내 얘기를 겁니다. 자, 나는 너에게 이미 네가 가지고 너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과 모든 다이아몬드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모든 물과 모든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면 너는 엄청 부자가 될 것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대신 물은 없다. 다만 물 없이 네가 살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보장하지. 신은 그렇게 놨습니다.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보영양에게 묻습니다. 신이 그렇게 문보영양에게 물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물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안 알려줄래요? 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자, 어느 쪽입니까? 물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강범구 군이 한번 좀 도와주겠습니까? 문보영 양을. 물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저는 물이요. 왜 그렇습니까? 다이아몬드는 쓸 데가 없어가지고 물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가지고만 있어도 즐겁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죽어서는 소용이 같습니다.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조금 문보양에 다시 물읍시다. 두 번째. 자, 내가 내 얘기를 바꾸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물, 먹을 물, 마실 물, 요리할 물, 설거지할 물, 목욕할 물, 잔디밭에 줄 물, 심지어는 네가 가지고 있는 넓은 풀장을 가득 채울 물도 그대로 둔 채로 내가 물 한 방울을 더 줄까?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물을 그대로 둔 채로 물 한 방울을 더 줄까?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더 주고 다이아몬드 한 방울을 더 줄까? 물이냐 다이아몬드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문보양양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이 경우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왜냐? 물은 한 방울이 아니라 한 바켓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에이, 주시고 싶으면 주시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그죠? 있으나 마나입니다. 왜냐하면 난 한계형이 거의 제로거든요. 다이아몬드 난 하나도 없어요. 제발 1캐럿만 주세요. 그 경우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마지막 한 단위를 비교할 때랑 전체를 비교할 때랑 다를 수 있다. 염두에 두세요. 가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마지막 한 단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마지막 한 단위가 중요하다. 한계 원리입니다. 마지막 한 단위가 중요하다.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을 우리는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라는 문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과의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르면 소비량은 어떻게 될까? 나 아까 이미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이 경우에 P가 올라가면 MUQ가 올라가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Q가 줄어야 된다. 사실 이 얘기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얘기해 봅시다. 인센티브다라는 문제에서 얘기해 봅시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떤 좋은 행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는 보조금이나 포상, 여러분들에게 성적 장학금 같은 것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플러스의 인센티브입니다. 좋은 행동을 장려하게 주는 보조금이나 포상. 거꾸로 어떤 나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나 처벌이 이 마이너스 인센티브입니다. 벌금을 올린다. 여러분들에게 성적이라면 학사 경고 정도가 거기에 해당할까요?
말하면 이런 걸 우리는 인센티브라고 부릅니다. 인센티브, 경제학은 사실은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제학은 이득과 비용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거에 나서서 수량을 결정할 때는 마지막 한 단위의 추가 이득과 추가 비용을 비교해라 라고 얘기해 놓고, 그것이 아주 어슷비슷하게 어울릴 때는 거기에 추가 이득과 추가 비용을 약간만 비틀어주면 사람의 행동이 상당히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를 얘기하고 있다고? 경제학은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에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하고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는가 하는 방법까지도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센티브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학이 인센티브는 중요하다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충분히 요약이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센티브가 경제학의 핵심적인 주제의 하나죠.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가 배운 내용은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도 중요한 인센티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새 사과값이 올라갔습니다. 사실은요. 뭐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들 알죠? 코로나 때문에 외국의 인력이 오지 않아서 사실은 농사를 제대로 짓지도 못한 데다가 그동안에 장마가 오래 있었대다가 태풍이 닥쳐가지고 낙과가 많이 생겼죠. 그 결과 사과의 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사실은 이건 지금은 아직 안 배운 내용이지만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다음 주에 얘기할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갔다는 자체에만 주목을 해봅시다. 가격이 올라가면 조금 아까 나는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신 또한 뭐가 됩니까? 농부에게는 사과의 생산을 촉진시켜주기도 합니다. 낙가도 잘 깎아가지고 시장에 내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똑같은 가격이라도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플러스의 인센티브입니다. 사과를 공급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보상이, 가격이라는 보상이 과거에는 1,000원이었던 것이 1,200원으로 증가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생산해서 내놔야지 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까요? 사과 가격이 올랐으니까 좀 소비량 좀 줄여. 비싼 거 억지로 사 먹지 말고 조금 덜 먹어. 라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생산량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라는 사회적인 인센티브입니다. 풍년 뒤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농부에게는 생산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소비자에게는 싸니까 많이 좀 사 먹어. 소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뭐를 하고 있는 걸까요? 가격이 생산과 소비량을 끊임없이 맞추려는,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격이 뭐와 뭐를 맞추려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가격이라는 인센티브가, 가격의 변화라는 인센티브가 생산과 소비량을 일치시키도록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센티브는 중요하다. 자, 이제는 형제 사이에서 케이크를 어떻게 나눠 먹도록 해야 잘 나눠 먹을까라는 얘기를 해봅시다. 이 얘기는 인센티브의 하나의 중요한 예시이기도 합니다. 두 형제에게 케이크를 사이좋게 나눠 먹게 하려면 형이 케이크를 둘로 나누게 하되, 형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자기가 먹고 싶은 쪽을 고르게 하면 됩니다. 사실은 다른 데서도 그런 거를 합니다. 어느 북부 지방에 가면 땅을 나눌 때도 비슷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땅을 두 쪽으로 나눠서 상대방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쪽을 고르게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생은 큰 쪽을 고를 겁니다. 당연하게. 삐딱하게 자르면 말입니다. 형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미리 예상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몫인 케이크의 작은 쪽을 가급적 크게 자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 식이 어떻게 될까요? x는 0에서 1까지 사이 값이라고 합시다. 1 마이너스 케이크의 남은 쪽이라고 합시다. x와 1 마이너스 x 중에 작은 쪽을 가급적 크게, 맥스 민 x와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x와 1-x 쪽의 작은 쪽을 가급적 크게 자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잘라야 됩니까? 그 해는 x 스타가 0.5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0.4로 잘랐다고 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0.6쪽을 가져가고 자기가 0.4가 됩니다. 0.6으로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0.6쪽을 상대방이 가져가고 나는 0.4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가급적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최영주 양, 저 비디오를 좀 켜주세요. 최영주 양, 최영주. 자, 인센티브를 활용한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가 사람을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른 감시가 없어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도록, 행동하도록 유도해냅니다.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이제 2차 효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1차 효과, 2차 효과를 구별을 합시다. 1차 효과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거고 눈에 드러나는 것이고 단기적인 겁니다. 직접적, 가시적, 단기적인 효과를 직접 1차 효과, 간접적이고 눈에 잘 띄지 않고 나중에 서서히 나타나는 걸 2차 효과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오늘 맥주를 5000cc짜리를 2개 정도 마시면 1차 효과는 알딸딸하고 기분이 좋다. 1차 효과입니다. 내일 아침에 숙취해서 잘 못 일어난다. 강의를 빼먹을 수도 있다. 2차 효과입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1차 효과는 아프고 약간 따끔하다. 2차 효과는 독감을 예방한다. 좋은 효과입니다. 1차 효과. 지금 판판 놀면 중간고사 때 고생을 한다. 2차 효과입니다. 1차 효과, 2차 효과. 하여간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자, 사람들은 1차, 특히 정치적으로는 인센티브를 갖다 이렇게 제도 같은 걸 위반할 때 1차 효과에 주목하고 2차 효과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효과를 잊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쁜 2차 효과의 예로 구축 효과와 풍선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구축 효과는 좋은 행동을 장려하는 것이 다른 좋은 행동을 쫓아낸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 결과가 나쁜 경우를 얘기합니다. 풍선 효과도 나쁜 행동의 단속이 다른 나쁜 행동을 유발해서 때로는 더 나쁜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풍선 효과, 구축 효과. 구축 효과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건 오래전에 이슈가 됐던 거지만 유니세프는 세계 기독연맹에서 세계 기독연맹 크리스찬 솔리데리티 인터내셔널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프리카 수단 기금을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수단에 아직도 인질범이 잡아놓은 소년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예를 사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한 것을 유니세프는 유엔 산하의 국제 아동 보호 기금입니다. 아동 보호 기금에서 이런 활동을 중단하라라고 그래서 기독연맹이랑 사이에 유니세프와 기독연맹 사이에 막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이건 구축 효과의 중요한 예시입니다. 왜 그랬냐? 왜 유니세프에서는 그러느냐 하면 세계 기독연맹에서 수단의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가족의 품으로 올려놓으면 2차 효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1차 효과는 노예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답니다. 2차 효과는 뭘까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질범들이 더욱더 인질범을 잡아다 노예로 파는 활동이 수익 있는 활동이 됐어요. 인질범들이 더 활약하기 시작하고 과거에는 부녀자나 노약자는 놔주던 것을 이제 놔주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것도 사실은 일종의 소년 노동이 하니까 그쪽도 노예의 값이 같이 덩달아 올라가니까. 그래서
하나의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던 것이 나쁜 결과를 빚으니까 세계 기독연맹의 행동을 중지해라.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하고 아동보호기금이 나섰던 겁니다. 구축 효과입니다. 나는 이 풍선 효과의 좋은 이해는 사실은 최근 2015년에 국제 앰네스티 운동본부가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성매매, 여성 성매매 운동, 여성에 국한된 얘기는 아닐는지 몰라도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조치를 중단시켜라라고 각국 정부에 권했었습니다. 그럼 넌 성매매를 찬성하는 거야?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매매를 범죄화하기 시작하자 성매매가 더 은밀하고 나쁜 형태로 일어나니까 그랬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종암파출소에 김강자 소장이라는 여자 소장이 있었습니다. 종암파출소 부근에 하월곡동이라는 어떤 그 텍사스촌이라고도 부르는 어떤 성매매 집결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앞장서서 그걸 단속을 하다가 나중에 김강자 여사가 경찰을 그만두고 오히려 성매매 범죄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결과 자기가 보호하려고 했던 여성들이 더욱더 열악한 처지로 빠지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2차 효과도 같이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탁자 위에 먼지가 있다고 훅 불어버리면 그 밑으로 먼지가 떨어지면 사실 더 처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노예 해방의 효과에 대해서 이 얘기를 2차 효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다른 퍼즐로 넘어갑니다. 나는 사과 20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과를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20개쯤 여러 개를 살 때는 이때는 가게를 좀 돌아다니면서 사야 됩니다. 사과 3개 정도 살 때는 아무 데나 들어가서 사도 되지만 그런데 사과 20개의 값이면 2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2만 원짜리 티셔츠를 산다라고 좀 이해를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티셔츠를 파는 가게가 여러분들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지만 하여간 주안역 부근에 티셔츠를 파는 가게가 100군데 정도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100군데 이걸 갖다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이 티셔츠를 사느냐. 그 중에서 제일 싼 데 가서 사고 싶은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확률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2만 원을 부르는 데가 50%, 50가게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25군데에서는 22,000원을 부르고 다른 25군데에서는 18,000원을 부릅니다. 그렇지만 어느 가게가 18,000원짜리 가게인지 22,000원짜리 가게인지 2만 원짜리 가게인지는 모릅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게나 조사하고 거기에서 제일 싼 데 가서 사야 될까요? 라는 게 내가 던지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누가 답할까요? 이용재 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100군데 가게가 있습니다. 100군데 다 돌아다니고 나서 제일 싼 데 가서 사야 될까요? 다만 여기서 내가 중요한 전제를 얘기 하나는 했네요. 한 가게를 둘러보는데 비용이 듭니다. 500원씩 비용이 듭니다. 그 500원 비용이 드는 건 다리 아픈 값, 시간값입니다. 그 시간에 찾아보는 시간에 알바를 해도 500원은 벌겠다. 말하자면 이런 그 기회비용으로서 500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 군데나 조사해 보고 거기서 제일 싼 데에서 사겠습니까? 이용재 군? 네, 들리시나요? 예. 저는 4군데 가겠습니다. 왜? 자, 4군데. 자는 나는 이 말에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게에 가니까 첫 번째 가게에서 18,000원을 딱 부릅니다. 나는 4군데 가보기로 했어. 잠깐만 좀 해봐. 3군데 더 들러보고 올게 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이용적은. 그건 아닙니다. 자, 비유를 다시 할까요? 그러면
나는 사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냥 첫눈에 반했다고 하지 않고 4사람을 만나보고 나서 결정하기로 했어. 아니 10사람을 만나보기로 결정했어. 근데 첫 번째 딱 만나니까 내 이상형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자, 잠깐. 그런데 사실은 내가 미리 결정하기를 나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10사람은 보고 결정하기로 했어. 잠깐만 기다려 줄 수 있어? 9사람 마저 만나고 올게. 이영재 군 그러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러겠습니다. 아니지요. 달리 얘기하면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정이 있다는 얘기는. 몇 가게를 둘러볼까 하고 미리 결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뭐를 결정해야 될까요? 그러면 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가게에서 22,000원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 가게에서 2만 원을 불렀습니다. 이 경우는 조금 어렵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가게에서 살까요? 아니면 한 가게 더 둘러볼까요?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이건 아까보다 가게수를 결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울는지 모릅니다. 자, 2만 원을 지금 불렀습니다. 자, 한 가게 더 둘러볼까요? 아니면 지금 그냥 2만 원을 살까요? 이영재 군? 그냥 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짝짝짝입니다. 왜 그러냐 따져봅시다. 난 아까 추가 이득과 추가 비용을 비교하라고 그랬죠. 이게 추가 이득은 뭡니까? 추가 이득은 오직 어느 경우만 생기냐면 내가 다시 한 가게를 가서 2만 원, 22,000원을 부르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실패입니다. 그거는. 괜히 한 가게 더 찾고 비용만 500원 낸 셈입니다. 그런데 요행이도 18,000원 가게를 찾았다 그러면 2,000원이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요행이 작용할 확률은 25%입니다. 따라서 기대 금액 평균적으로 500원만큼 이득입니다. 2,000원 곱하기 25%. 따라서 500원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또 한 500원 든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이득과 비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득은 불확실한 거고 비용은 확실한 거죠. 그러면은 그럴 동기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사야 됩니다. 자, 나는 2만 원이면 그냥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경우에 뭐를 결정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얼마 이내면 살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추가 이득과 추가 비용이 같은 수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가격이 2만 원입니다. 2만 원 이내면 첫 번째 가게든 두 번째 가게든 2만 원을 부르거나 18,000원을 부르면 거기서 사야 됩니다. 22,000원을 부르면 다음 가게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따질 수 있습니까? 22,000원이라 그러면 한 가게를 더 둘러봐서 500원을 드리면은 잘하면은 4,000원이 절약이 되고 50% 확률로 2,000원이 절약이 되죠. 거기서 나오는 기대 이득이 500원보다 훨씬 크죠. 그러면 한 가게 더 둘러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배우자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적용이 되겠죠. 재수강을 하느냐 여부를 결정할 때도 여러분들 비슷한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라스베가스 가서 블랙잭을 할 때도 한 장을 더 받아 마라 할 때도 비슷한 결정을 해야 될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갖다 달리 얘기하면 최적 중단, 언제 탐색을 중단하느냐 문제, 어디에서 중단하느냐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탐색을 할 때, 정보를 얻을 때 어디까지 얻느냐, 이 얘기를 갖다 조금 구체적으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얻고 그 이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무지를 선택합니다. 왜? 정보도 비용이 드니까. 말하자면 나는 두 번째 가게에서 샀을 때 남은 98가게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는 보지도 않고 그냥 결정을 합니다. 내가 두 사람만 만나보고 첫눈에 반해서 누구랑 뭐를 했으면 나머지 몇백만 명의 배우자 후보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에서 결정을 한 셈입니다. 그런 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정치적인 선택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선택에서는 어느 당이 좋아, 어느 후보가 좋아 라는 걸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상당히 무지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총학생회장을 선거할 때 총학생회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조사를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과나무를 몇 그루 심을까? 나는 과학적으로 사고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과학적으로 사고하라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과학적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정보에서 이득과 비용을 비교할 때도 어떤 지식과 프레임에서 그 정보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예전에 천연두에 걸릴 때 질병이다라는 게 바이러스가 아니라 신이 노여워서 결정이 된다라고 할 때는 이득과 비용을 해서 옛날에는 그러면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자. 과학적인 사고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최선일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이 세균 또는 바이러스 때문이다라는 걸 알죠. 그러면 처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똑같은 정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다른 이득과 비용을 우리에게 주고 다른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지식이다라는 건 어떻게 배워져 나가느냐라는 얘기를 해봅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는 퍼즐을 하나 내주는 걸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겁니다. 이 퍼즐을 해는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겠습니다. 세 사람의 죄수가 있습니다. 교도소장은 눈을 감게 하고 세 사람의 죄수에게 모자를 씌워줬는데 모자의 색깔은 빨간 모자 아니면 하얀 모자입니다. 무슨 색깔의 모자인지 자기는 볼 수 없습니다. 벗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두 사람의 쓴 모자는 볼 수는 있지만 말해줄 수 없고 또한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이 그 교도소장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세 사람 중에서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저녁 때 한 차례 기회를 줄 테니까 교도소를 나서 집으로 가도 좋다. 그런데 너희 셋 중 적어도 한 명은 빨간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장하마.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나갈 기회를 줬는데 첫날 저녁에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도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에 되니까 세 사람이 모두 알았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교도소장은 관대하게도 세 사람 모두에게 빨간 모자를 씌워줬던 것입니다. 왜?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아니고 셋째 날은 확실하게 자기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문제에 답하는 것이 왜 도움이 되느냐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사고를 한다. 모르는 것을 추정할 때 어떤 식으로 사고해야 되느냐 하는 사고의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론과 검증이라는 과학적인 방법을 깨우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퍼즐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고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퀴즈는 금주 주말 토요일날 일요일날 48시간 내에 치르면 됩니다. 이번엔 진짜로 선정된 문제가 나가고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8문제 중에서 5문제 이상을 맞추면 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 자, 이제는 요 공유를 중지하고 이제는 다음 주에 만납시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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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